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명나라 몽골 제국 성립 이후 그 뒤에 전개된 동아시아 지역 내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중국의 원에서 몽골이었던 원에서 이제 중국의 세대인 명으로 바뀝니다. 우리 15차 시즌 마지막에다가 명나라 때 이제 한족의 국가가 다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요것도 교과서 좀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명나라에서는 아셔야 될 게 이제 주원장,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과 그 세 번째 황제인 영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주원장은 홍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무제가 건국을 하는데요. 홍무제 출신이 한족이다 보니까 한족의 그 이전에 있었던 원나라에서 한족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한족에 대한 차별을 뒤집고 이제 드디어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황제의 권력을 크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뭐 제상제라고 하는 승상제를 폐지시키고요. 육부, 우리 삼성 육부 중에 그 삼성 육부를 황제 직속으로 관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족 문화 회복, 당연히 한족 문화 회복을 하겠죠. 그리고 토지대장 호적을 정비하고 특유의 이제 지방 통치 제도인 이갑제를 실시를 하고요. 향촌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육유라는 것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요건 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는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금 정책 하면서 사적인 무역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락제 가 있을 때, 원래 주원장이 처음에 수도를 한 곳은 난징이에요. 난징. 우리 그 한자로 얘기하면 남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락제가 대외 정책을 하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외 원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몽골을 점령을 하게 되고 북원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명 중심의 책봉 조공 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영락제고요. 환관이었던 정화가 그 명나라의 통치 체제를 펼치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항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이갑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갑제가 뭐냐면 향촌 지배 기구로서 명태조였던 주원장이 제정하였고요. 그 부역의 의무가 있는 110호를 1호 하고요. 그 1을 10갑으로 나누어서 또 1갑은 11호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호제, 백호제, 십호제 얘기했던 명나라를 그 원나라에 있었던 그런 부족제를 집을 기준으로, 호라는 거는 집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집을 기준으로 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2랑 갑으로 나누어서 이갑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육유라는 거는 민중교화를 위한 칙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 존경, 향리화모, 자손교육, 분수지키기,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 등을 백성들에게 6가지 도덕률로서 권장했었다. 이거는 이제 전통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정화의 원정입니다. 그래서 난징에서 출발해서 쭉쭉쭉 해서 여기 아라비아랑 아프리카까지 갔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요. 이때 이제 등장했던 나라가 조선인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와 책봉 조공관계를 유지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무로마치 막부에 있었으니까 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스시마 도주 및 타지방 호족에게 무역 허락, 그리고 관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북방에서는 여진을 정벌 하면서 그 사군과 육진을 개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류큐라는 나라, 지금 여기 류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향력을 끼쳤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로마치 막부, 그 당시에 있었던 무로마치 막부였죠. 그 무로마치 막부가
감합 무역을 하는데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아까 그 지난 시간 얘기했던 이제 무로마치 막부인데 남북조 내란을 수습을 하고요.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유력 다이묘라는 것 같은 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무사들, 지방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이묘를 제압하기 위해서 천황의 권위를 이용하고요. 재원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부의 영지를 크게 늘리고 그 영지를 확대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그 중앙집권적인 그 이전에 있었던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이제 고케인에게 줬던 토지들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각종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막부의 영향력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다시 국교를 재개하게 되었다. 우리 그 전에 이제 그 고케인들이 왜구로 변했다라고 했을 때 이 왜구를 수습을 하면서 국교를 재개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국왕으로서 이제 명나라의 그냥 주변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면서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합무역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신 채집이나 기타 경비를 명의 부담하면서 이제 막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감합무역이 일본 상인 집단인 닝보 폭동으로 인해서 일시 금지가 됐다가 16세기 중엽까지는 감합무역이 지속되는 이 감합무역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금 정책, 아까 얘기했던 해금 정책과 왜구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합니다. 우리 아까 태조 주원장이 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역을 통제를 시키다 보니까 밀수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북쪽에 있었던 토목보의 변, 그래서 오이라트가 명을 공격을 하면서 명황제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토목의 변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이거랑 참고해야 될 게 요거랑 관련해서 CF 같은 또 다른 변이 있었죠. 그렇죠. 금나라와에 있었던 정강의 변이 있었다는 거, 정강의 변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요거랑 헷갈리지 않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금 정책이 붕괴됩니다. 10악사를 두고 나서 해금 정책이 붕괴되고 밀무역이 북상하면서 밀무역이 상인이 해적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겐 불안하지만 다른 이제 조공국에게는 개방을 하게 된다. 그러다니까 일본은 이제 한 다리 건너서 동남아시아에서 교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이 이제 남중국해로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게 됐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북로 그리고 남외라고 하는데요. 요 단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시기에 기억하면 좋겠고요. 조선에서는 또 외란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삼포외란과 을묘외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스시마를 정벌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삼포를 개항하면서 4대 교린 정책으로서 이제 삼포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만 해라라고 개해 약조를 체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란이 발생하면서 삼포를 폐쇄했다가 좀 더 그 타이트하게 하는 임신 약조를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스시마 등지에서 외란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상대는 이제 계속 이제 교역을 하고 싶은데 조선에서 막고 있으니까 왜구들이 날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개해약조랑 임신약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개해약조입니다. 그리고 요게 임신약조인데요. 그 보시면은요. 규모를 보시면은 쌀과 콩 200석, 그다음 세견석 50선. 근데 여기는 쌀과 콩을 200석에서 100석으로 반감하고요. 세견석을 반감한다. 그러면서 점점점 일본에게 타이트하게 니네 자꾸 왜구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자꾸 우리 교역량을 줄일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비변사라는 것을 따로 설치하게 되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왜구를 근절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시미스 시기에는 정식 국교를 하지만 쇼군이 전제 권력이 계속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 가마쿠라 막부 때처럼 막부 권력이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군 계승 문제로 인해서 막부에 대립이 발생하게 돼서 이 온인의 난이라는 게 발생하고 교토가 아예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초토화가 되다 보니까 쇼군은 쇼군대로 권위가 내려가고요. 다이묘들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아예 개판 5분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센코쿠 시대.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년 동안 전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된 소국가 형태로 영지를 통치하는 센고쿠 다이묘들이 등장하게 되고 각각의 말 그대로 지방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양식 조총이 전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이묘들이 칼만 차는 것이 아니라 총까지 가지게 되는, 그러면서 남만무역이라는 것이 추진이 되면서 조총으로 무장되고 그 센코쿠 다이묘들이 간의 이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센코쿠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겠죠. 요거는 4단원에 가면은 좀 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중요한 거는 명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 일본과 유구, 조선과 베트남 이렇게까지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특히 영락제 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게 됐는지, 그리고 기틀을 다잡기 위해서 그 위에 있었던 홍무제 주원장이죠. 주원장의 통치는 어떠했는지, 그러면서 오이라트는 명과의 관계 중에서 통옥부 차지하시면 되겠고,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 아시죠? 그리고 류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정도. 이거는 이제 외변 또는 외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비변사까지 여러분들이 각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목소리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빨랐는지 안 빨랐는지만 좀 봐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댓글로 받아볼게요. 선생님이 자꾸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소리를 좀 많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드백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시대 흐름을 좀 봤고요. 시대 흐름 본 다음에 이제 농업에 대한 얘기, 상공업에 대한 얘기 하면서 주제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